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메리카 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아메리카도 생각보다 이제 다루어 보고 싶은 나라가 많아가지고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보았고, 일단 오늘 1편에서는 1편도 다시 A, B로 나뉘어지게 되지. 그래가지고 A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NAFTA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미국과 캐나다와 마지막으로 멕시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북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세 지역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카리브해에서 이제 카리브해와 그 주변에 있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지역에 대해서 다루어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는 남미에 있는 국가들, 그 중에서 남미에 총 12개인가 13개의 국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꽤나 많은 10개의 국가 5개씩 나누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먼저 미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미국에 대해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세계에서 최강을 달리고 있는, 언제부터? 보통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가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가졌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소련의 해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길 수 없는 아주 강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수도라고 하면은 바로 워싱턴 DC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미국에서 이제 보통 가장 큰 혹은 가장 유명한, 또 아니면은 좀 중요한 도시 하면은 뉴욕 생각하는데, 뉴욕은 수도가 아니고 워싱턴 DC라고 쓰여 있지. 그래가지고 워싱턴 주의 이름 중에 또 워싱턴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니라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구나 라고 정확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미국 하면은 무엇보다도 국방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 그래서 막 흔히 이야기하는데 미국 빼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질문거리가 되나 라고 할 텐데, 생각 외로 그 정도쯤 되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아니면은 뭐 그래도 미국이 이긴다,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의 의견이 뭐라고 해야 되지? 대세의 의견이라고 한대. 그래가지고 그만큼 미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돈을 국방력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무기라든지 훈련, 실제 전쟁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국방력을 지닌 국가라고 해.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국방력 하면은 좀 미국과 사이가 좋은 친한 나라들에는 대부분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한 미군이라는 형태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기 좀 북방 쪽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쪽 가도 미군들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평택, 또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는데 용산 그쪽에도 이제 보통 미군들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포츠 이야기하면은 역시 이제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농구라든지 농구, 야구, 하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되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풋볼까지 해서 미국의 4대 스포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지.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NBA, NFL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두고, 여기에 이제 캐나다 팀을 한두 팀 더 끼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 자체만 해도, 미국 내에서만 해도 엄청난 큰 규모로 리그가 돌아가고 굴러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라고 이름이 있나? MLS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축구 리그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축구 리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그 멕시코나 아니면은 중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남미 쪽에서는 축구가 더 유명하잖아. 그래서 원래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올라와서도 축구를 하니까 이제 그 축구를 자꾸 보러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축구를 계속 좋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미국의 축구 인기가 올라가는 게 어쩌면은 이런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와도 무관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도 해. 그 다음에 자원 부국이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미국은 굳이 자원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미국 땅에서는 자원도 굉장히 불공평하지. 미국 땅에서는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부 아니면 중남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텍사스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석유 원유 많이 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쪽 가게 되면은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많이 나고 동부 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기에 많이 캐했던 석탄 이런 것들도 역시 매장량이 상당한 편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미국은 진짜 기술이라든지 자연환경, 자원 모든 측면에서 도대체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가 싶을 정도로 다 갖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마이애미 완전 이제 오른쪽 아래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 가면은 거의 열대기후에 가까운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쪽 시애틀 서쪽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가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동쪽에 큰 5개의 호수라고 해서 오데호라고 하지. 그 오데호 쪽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냉대기후, 침엽수림 다 나타나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안쪽,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텝이라든지 사막기후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난다고 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땅만 다 다니면은 거의 모든 기후를 다 느끼고 모든 자연 환경을 다 경험할 수가 있을 거야.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을 굉장히 웅장한 자연 환경들 많이 가지고 있지. 미국에서도 미시시피 강과 그 주변도 아름답기도 유명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침식 지형이라고 하면은 그랜드 캐니언 또 그 뭐였지 화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쪽 요세미티나 옐로스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또 이제 그런 화산 모습도 볼 수 있고 산맥도 유명한 게 이제 뭐 로키 산맥 이런 것들 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정말 뭐가 없지 뭐가 부족하지 할 만큼 다양한 자연 환경들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본토 말고 이제 본토가 아니라 떨어진 땅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알래스카는 이제 저쪽 캐나다를 지나서 다시 이제 거의 북극에 가까운 쪽에 붙어 있지. 아니면은 뭐 하와이 이런 곳들도 이제 전부 미국의 하나의 주인데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랑 하와이를 더하면은 정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후를 미국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가게 되면은 지중해성 기후 유명하니까 오렌지라든지 포도 이런 작물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뭐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스 그래서 선키스트 들어본 적 있지? 선키스트가 이제 어떤 미국의 농협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농협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게 선키스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국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 그래서 미국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건너온 백인들이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끌고 온 노예인 흑인들이 있을 테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나 더 남쪽에서 올라오게 된 히스패닉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런 인종 구성에 대해서 문제로도 자주 또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백인들이고 2등이 원래는 흑인이었는데 최근에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불법 이주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패닉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의 순위가 역전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서 히스패닉, 흑인, 그 다음이 아시아계 이민족들 그래서 아시안 맨 마지막에 가장 적은 인구를 보이는 게 인디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역별로는 이제 약간 남동부 쪽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 왜냐면 이제 과거에 그런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 다음에 서남부 쪽이 히스패닉 왜냐면은 멕시코에서 넘어오기가 이제 서남부 쪽이 훨씬 더 편하겠지. 그 다음에 서부랑 동부 해안가에 좀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안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서부는 미국은 동부부터 이제 서양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개척을 해나간 나라인데 아시아에서는 태평양을 건너면은 그 저기 미국의 서부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이런 곳들이 이제 아시아 인종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동부의 대도시에도 아시아 사람들 많이 사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백인 같은 경우는 역시 동부 그쪽에서 이제 대도시 쪽에 많이 모여 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는지 컴퓨터가 지겨워서 꺼졌어. 뭐야? 필기도 다 날라갔네. 생겼다. 그래가지고 말 그만하라는 뜻인 것 같아. 미국 여기까지만 할게. 이제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캐나다는 오타와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역시 오타와가 제일 큰 도시는 아니야. 제일 큰 것과는 상관이 없고 토론토라든지 밴쿠버 양쪽이 이제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이쪽이 가장 큰 도시여서 어쩌면은 싸우기 싫어서 오타와라는 곳을 수도로 지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캐나다를 보게 된다면은 미국과 정말 그 국경선이 반듯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 경계는 아마 북위 49도선 북위 49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지. 위쪽엔 캐나다, 아래쪽에는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하면은 단풍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캐나다의 국기가 이렇게 방금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여기 단풍잎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그래서 캐나다의 상징이 이 단풍이다 라고 해서 단풍 영어로 하면은 메이플이거든. 메이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 게임 아니고 이제 원래는 단풍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 단풍으로 유명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위 49도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침엽수림이라고 해. 단풍은 이제 잎이 이렇게 넓잖아. 이런 넓은 잎을 가진 것을 우리는 화렵수라고 하지. 이제 캐나다에서 조금 더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침엽수림이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베리아 이쪽을 떠올릴 때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침엽수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엽수림 얘기하면은 나무 특징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침엽수가 좀 딱딱하지 않은 물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 아프지. 근데 이제 나무끼리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열대기후의 나무가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침엽수 이쪽에 이제 냉대기후의 나무가 좀 더 무르기 때문에 이런 침엽수들을 이용해서 주로 만드는 게 펄프 아니면은 그러니까 휴지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종이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 반면에 이제 단단한 그 열대기후의 나무들을 가지고 가구 같은 거를 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역시 자원 대국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원래 그 셰일이라고 하면은 진흙이잖아. 진흙 사이사이에서 이제 그 석유 같은 것을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땅에 석유가 있으니까 그럼 파내면 되는데 이거는 그 진흙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막 어떻게 짜내고 추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아이 돈 안 돼 하고서
있긴 있는데 있어. 돈은 안 돼 하고서 내버려 뒀었거든. 그런데 이제 석유값이 오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또 원래도 자원이 많았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땅은 넓어, 사람 많이 안 살아, 자원 많아 하니까 이제 뭐 거의 가만히만 있어도 부자가 그냥 나라 사람들 다 먹고 살 만한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하면은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뭐 영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데 반해서 캐나다의 아마 동쪽일 거야. 동쪽에 있는 퀘벡주라고 하는 하나의 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프랑스계가 많겠지.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좀 흔치 않은 그런 분쟁인데 이 퀘벡주는 분리 독립운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해. 분리 독립운동이나 투표. 그래가지고 이런 분리 독립운동 투표 이야기하면은 저기 우리 스페인 할 때 한번 카스티아랑 카탈루니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퀘벡에서도 역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은 더 할 수 있는데 세계 국가만 하니까 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묵묵하지가 않네.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 그럼 이제 이어서 멕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먼저 수도는 멕시코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하면은 역시 이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트럼프지.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뭐 장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멕시코의 국경, 미국과의 국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어떤 이유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어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살더라도 멕시코에서 살 때보다 더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멕시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으로라도 넘어가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오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인구를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것인가, 난민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막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그 멕시코 사이 국경은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과는 좀 다른 편이야.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고 거의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거든. 그래서 어떤 그 도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미국이었다 캐나다였다 미국이었다 캐나다였다 그럴 수도 있대. 그런 게 가능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이제 약간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둘 다 이제 여기는 영어를 주로 퀘벡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영어를 쓰는데 반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밑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과 좀 관련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남미에서도 남아메리카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딱 한 나라. 딱 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편의상 브라질이라는 국가만 혼자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아메리카질이 두 번째에 이야기를 더 할 테고 일단은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국경과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굉장한 마찰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멕시코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세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NAFTA였잖아. 여기서 앞에 NA가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고 FTA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인가?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 NAFTA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줘야 되는데 멕시코에서는 한 100만 원만 줘도 멕시코 사람들은 좋아하네 하면서 공장을 세우게 돼. 멕시코에. 왜냐면은
자유무역이 가능하니까 굳이 더 비싼 월급을 줘가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 국경은 이렇게 넘어다니는데 힘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국경 주변에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멕시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코랑 하바네로 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멕시코의 그 음식들이지. 타코 이렇게 약간 옥수수로 만든 건가? 해가지고 싸서 먹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바네로 하면은 멕시코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매운 거 엄청 좋아하고 잘 먹는다고 하지. 그래서 이 하바네로가 멕시코 고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상당히 매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매운 거를 좋아하지만 잘 못 먹는 편이어서 하바네로는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사용한다. 역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북아메리카 지역과 다른 두 나라와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 다음에 멕시코를 다른 범주로 묶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묶으면 이제 여기서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묶었지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라는 구분으로 아메리카 지역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나누게 되면은 그 기준은 파나마 해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지역 중에 가장 좁은 그곳을 의미를 하는데,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나누는 곳은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쯤에 흐르는 강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하면 역시 아즈텍 문명이 번성했었던 지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문명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이 아즈텍, 그 다음에 잉카, 마야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아메리카 지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